역사는 우연히 남지 않는다. 누군가는 걸었고 누군가는 기록했다. 항일 어디 2000km. 안녕하십니까. 저 단재 신체호 선생님사업회 신범식 이사라고 합니다. 김종훈 기자님하고는 오랫동안 독립운동 관련된 선양사업하면서 알게 되었고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구까지. 대구도 지금 두 번째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불러주신 건. 네. 대구라는 지역이 좀, 저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좀, 사람들 모으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소중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이 시발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제보상기념사업회하고 단재 신체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그리고 울림, 그 다음에 미디어문, 그다음 후원해주신 교회라든지 아니면 OXD하는 여러 단체들과 합의해가지고 협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를 갖다 주최할 것이고, 그 내년이 단재 선생님이 선고하신 지 90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단재 선생님도 이제 국제보상 운동과 관련된 그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올 이야기하는 맥락 중에 보면은 의열단하고 가장 관계가 있습니다. 조성명 선언을 갖다가 만드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지침이 됐던 그 글로 인해서 많은 아나키즘을 내세우셨던 우리 의열분들, 독립운동가들한테 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는데, 생각으로 이분이 널리 알려지지만 제대로 보편적으로 이제 설명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많이 없어서 대구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발을 뻗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강의도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마이뉴스 법조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김 기자의 독립록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공익 채널. 그거 보고 오신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잘 오셨습니다. 이번 강연이 3번 엎어졌나 4번 엎어졌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 엎어진 것 같아요. 이게 최초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대구에서 강연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나중에는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꾸 엎어져. 뭐 하다 보면 엎어지고. 그래서 제 딴에는 제가 좀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 서울에서는 그래도 선생님 이 항일로드 이 책이 그 알라딘 베스트셀러 전체 2등까지 올라갔던 책이에요.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광복절까지 쫙 2등까지 올라갔다 갑자기 쫙 떨어져가지고 지금 순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의 책으로 지금 최종 홍보에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5번째 책인데 개인으로서는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강연들이 막 엄청 많이 이게 8월 달에 나왔는데 7월 말에 나왔는데 강연들이 진짜 많이 잡혔었어요. 제가 잡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이사님이 대구에서 강연해야 된다고 저한테 날짜를 계속 주는데 그래서 다 비워놨죠. 다 비워놨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열흘 전쯤에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연락 와요. 미안하게 됐다. 엎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지난주에 울산에서 강연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35명의 시민들과 함께 또 일본을 가거든요. 항일로드 투어를.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비워놨었어요. 한 주 휴식을 취하려고. 근데 우리 이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하자. 이번엔 된다.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하고서 근데 봤더니 막 점점 사이즈가 커지더니 밖에 막 시공하고 있고 막 여기 막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귀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오늘 6시 20분, 10분쯤에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지하철 타고 이제 KTX 타러 이제 가는데 아침에 와이프가 다른 때와 다르게 택시를 불러주더라고요.
대구 간다고. 너 좋은 컨디션으로 가서 대구에서 시민들 만날 때 마음을 다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솔직히 강연 자료는 250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250페이지로 솔직히 다 소화할 수는 없고, 보통 제 강연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랑 투어를 하면은 기본이 6시간이에요, 저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2시간 내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강조해야 될 이야기만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윤봉길과 윤동주와 송몽규,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의열단지사 이야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실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왔냐면요, 와가지고 대구 하면 선생님 대구의 자랑이, 선생님 대구의 자랑 누구예요? 누구야 대구의 자랑? 누구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회부 성동이 있지만 대구의 자랑, 제가 실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요, 아침에 육사기념관 갔다 왔어요. 육사기념관, 이육사 문학관. 선생님들 이럴 거예요? 대구의 자랑 지금 대구의 자랑 육사를 지금 안동한테 다 뺏길 거야? 그리고 대구 하면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열단지사 중에 이종함 지사라고 있어요. 진짜 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그분 집터 갔다 오고 아침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성화 시인 고택 갔다 오고, 그 대구 나 걷는데 아까 그 거리를 걷는데 선생님 다 이렇게 처음 보는 표정 지을 거예요? 이럴 거야?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거 보겠다고 아침에 6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그거 보고 걷고 오니까 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자리다. 언젠가 내 기회가 닿으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의열단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실은 선생님들 제가 오마이뉴스라는 그 인터넷 매체의 법조 기자예요. 제가 기자 13년 차 기자인데 법조. 그래서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막 서초동이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 서초동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된 취재원은 최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제 주된 취재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재판 들어가면은 항상 그 주요 정치인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제가 주로 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친 듯이 재판 관련된 이런 검찰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해서 쓰다가 제가 왜 이런 독립수사들 이야기를 썼냐? 주말에 제 취미가 뭐냐? 저한테는 힐링이 뭐냐? 저 무덤 보러 다녀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무덤 많이 본 사람이 아마 내가 명당하면은 어느 순간 무덤 보는 눈이 팍 높아져가지고 한때 내 별명이 선생님들 지금도 내 별명이 뭐냐면요, 내 와이프가 지어준 건데 하도 무덤을 많이 보러 다니니까 네가 무덤계에서 제일 어리다면서 무덤계의 아이돌이래 나보고.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로 내가 무덤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무덤 보러 다니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은 어제 늦게까지 방송하고 또 월요일날 또 아침 방송 있고 하여튼 막 바쁜 척하고 다니는데 진짜 바빠요. 이 와중에 이 지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삶을 뜨겁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항일로드가 무슨 뜻이에요? 항일로드. 뭔가 일본에 대적해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같죠. 항일로드. 그 이야기예요. 일본 땅에서 싸우고 또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결정적 계기는 뭐였냐면요, 제가 좀 건방진 소리긴 한데 선생님들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역사만 잘했어. 수학. 이상하게 그런 애들 있잖아. 어릴 때 수학도 못하고 영어는 좀 했어요. 그때도 영어는 좀 했는데 수학 못하고 과학 못하고 막 국어 못하는 애들이 꼭 이상하게 역사 시간 되면은 이상하게 그 연도 아무도 못 외우는데 그 연도 혼자만 막 연도 막 외우가지고 막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야 너 강화도 조약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 이거 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역사를 잘했는데 그 역사를 잘했던 제가 막상 대학 가려고 하니까 사학과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야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 너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너 사학과 나와가지고 너 잘하겠냐? 그래 그 순간 제가 진짜 참 바보 같았어. 이거 사회학으로 바꿨어요. 이게 사학에서 한자 더 붙여가지고 사회학으로 바꿨는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나를 가슴 뜨겁게 만드는 게 저는 독립운동사였거든요. 우리 지사들의 이야기. 근데 되게 힘들게 군대 장교 생활하다가 군 생활 오래 하다가 30살 넘어가지고 제가 기자가 됐는데 기자가 되고 보니까 막 사회적인 일하고 맨날 유가족 찾아다니고 장례식장 다니고 막 파업 현장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 영화를 봤어요.
2015년에 선생님 이 영화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영화 뭘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약산 김원봉, 밀양사랑 김원봉이라는 이름 석자를 무트로 끌어올린 영화예요. 이 영화 뭘까요, 선생님들? 그렇죠. 암살이에요, 암살. 이거 안 보셨어요? 1,300만 원이 받는데? 그쵸. 선생님도 아마 오며 가며 보셨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안 부축할 거예요, 다들? 이거 1,300만이 본 영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선생님, 이게 암살이, 물론 전지현은 인물의 가상인물이죠. 남자연을, 경북 사람 남자연을 모델로 한 게 전지현의 안윤옥이라는 이름의 여기서의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그거 영화 다 떠나서 이 장면을 제가 한 1,000번을 봤는데 왜 이 장면을 1,000번을 봤냐? 선생님들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게 언제예요? 1945년이에요. 그 45년에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던 우리나라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임시정부가 있던 그 자리가 어딜까요? 선생님들 그 위치가 중경이에요. 맞아요. 중경이 어딜까? 중경사님 영화의 거기에요? 그렇죠. 충칭이에요. 충칭은 그러면 어딜까? 충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을 거예요. 삼국지의 유리의 나라가 선생님들 어디입니까? 그렇지. 총나라. 누군가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총나라. 선생님들 위나라 조조거에 위나라가 있고 송건에 오나라가 있고 총나라가 여기 안쪽에 있어요. 근데 유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촉이라는 가장 안쪽에, 중국에서 가장 고산지대 안쪽에 그 막 장강을 뛰어넘고 산맥을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촉이에요. 그 촉에 옛지명 촉이 있던 곳이 충칭이에요. 중경. 여기가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운 우리 지사들이 백범과 약산이 마침내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던 장소가 중경이라는 곳이에요. 충칭.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1945년에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는데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선생님들 펑펑 운 게 약산이 7잔의 술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막 밖에서는 해방과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막 중국인들이 굉장히 폭죽 터뜨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폭죽이 울려 퍼지고 기쁘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데 약산이 7잔의 술을 놓고 이렇게 술을 따라요. 그 장면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 남자는 백범이에요. 공상막 계시고 혼자 앉아 해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최수봉, 나석주, 강덕선, 추성호. 그만하자.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이 장면을 왜 1,000번 이상 봤냐면요. 일단 내가 역사를 참 좋아하고 그중에서 독립운동사를 미친 듯이 좋아했던 제가 요 7명의 인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나석주, 최수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지? 이렇게 했었어요. 누굴까? 나는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어색하게 처음 듣는 것 같지? 그때부터 이 사람들 누구지? 하고서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26년에 의열단의 이름으로 을지로에서 동양척시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쐈던,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자기 심장에 쐈던 나석주였고, 1920년에 밀양에서 경찰서에서 폭탄을 던지고 나서 칼로 자기의 목을 찌른 최수봉이었고, 근데 약산 김원봉이 영화에서 말하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겠죠? 라고 얘기해. 해방을 맞이했고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극중에서 김구가 와가지고 독립운동의 양대 거두인 김구가 와서 약산을 향해서 미안하대. 영화죠. 영화인데 실제로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2015년인데 이 영화 보고서 그간 내가 가슴속에서 묻어왔던 우리 지사님들에 대한 뜨거움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 어디 잠들어 있나 궁금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선생님들.
이 사람들 선생님들 어디 갔을까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곳이 선생님들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 몇 곳의 현충원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두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서울과 대전이에요. 선생님들 현충원에 가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곳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장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운 우리 지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쫄래쫄래 혼자 가가지고 1,800원짜리 소주 사가지고 올라가서 태극기랑 가가지고 이제 가서 술 한잔 올리려고 갔어요. 같이. 서울현충원에도 있고 대전현충원에도 있어요. 올라갔어. 그래서 좋다고 이제 술 한잔 올리고 나석주의 무덤 가고 최수봉의 무덤 가가지고 이제 인사 올렸죠. 술 한잔 올리기로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때부터 올렸어. 혼자 눈 오는 날. 2015년 그 겨울에. 근데 현충원에 갔더니 이제 열심히 술 한잔 올리고 있는데 그 언덕바지에 현충원에 수백 명의 우리 지사님들의, 특히 서울현충원 기준으로 수백 명의 지사님들의 무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잘 해놨어요. 술 한잔 올리고 와서 인사 혼자 올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11시 방향에, 정확하게 11시 방향에 언덕 위에 무덤이 6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무덤이 6기가, 좋은 무덤 6기가. 저기 무덤 뭐야? 저기는 뭐 대통령급이야? 하고서 올라갔어요. 대통령급이야? 해가지고 무덤 위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올라갔어. 친일파 12명이 잠들었더라고요.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 12명. 이게 선생님들 제가 공인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친일파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 1,006명이 있어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1,006명의 국가공인 친일파를 발표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한 거예요. 1,006명. 이 중에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12명의 국가공인 친일파가 우리나라 현충원에 잠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12명이 다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봤어. 진짜 그렇더라고. 그 중에 선생님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서울현충원에 7명, 대전현충원에 5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태영과 이응준이에요. 여기가 왜 가장 문제가 되냐? 여기가 바로 이게 선생님들 이게 되게 넓게 이렇게 평지처럼 그려놨지만 여기가 산이에요. 이거 다 여기 동산이로 이렇게 여기가 높아 대지가 이게 바닥에 있어요. 여기 높이 있고 왼쪽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장군 이묘역에 무덤 6기가 있는데 이 6기 중에 2명이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예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이외에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사람까지 치면은 3명이야, 6명 중에.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건 요 신태영과 이응준이 왜 더더욱이 중요하냐? 요 신태영과 이응준이 선생님들 우리가 일본의 나라 뺏긴 기간이 몇 년이에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만으로 35년이에요. 그러면 이 이응준과 신태영이 왜 문제냐? 일본군으로 이응준과 신태영이 일본군으로 몇 년을 복무했을 것 같아요? 각각 34년씩 복무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 뺏긴 기간이 35년인데 일본군으로 복무한 기간이 저희 히라야마 호에이 신태영이 34년, 그리고 나야마 다케토시 이응준이 34년을 복무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 현충원의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잠들었냐?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국군의 중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초대 육군 참모총장,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 그거 장군묘역으로 해가지고 장군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묻힌 거예요. 독립투사 머리 위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응준의 무덤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 우리나라 국군의 아버지. 그리고 신태영에 가면 우리나라 호국의 간성, 우리나라를 지키는 간성이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때부터 결심했어.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이 사람들 파묘할 때까지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게 2015년부터 결심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행적을 내가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0년을. 근데 아무리 열심히 추적하고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분노하곤 하는데 이게 막 들불처럼 타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파묘를 못하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인데 일단 법이 없어.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이렇게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국가공인 친일파들의 묘를 잘 해놓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두 가지가 결심한 게 그래서 요 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현충원 투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18년 12월부터. 12월부터 만들었는데
벌써 50차를 했습니다. 50번을 했어요. 지난 6년, 7년 동안. 4개월, 5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3,500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1월 3일에 또 해. 그래서 신년이면 가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냐? 친일파 묘역 위치 특정해줘요. 이 사람들이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힘든 게 친일파 무덤만 계속해서 추적하고 다니니까 저 신태영의 이 후손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 후손이. 나한테 이 사람 나중에 선생님들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기록 1,006명의 기록을 제가 다 출력해가지고 그걸 다 분석해서 요거를 특집 기사로 다 만들어냈어. 이 사람들 파묘하자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나중에는 요거 신태용의 후손이 나한테 메일 보내오더라고요. 야, 이 빨갱이 새끼야 그만하라.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런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때 완전 내가 지쳐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친일파도 좋은 데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독립투사들은 요 발밑에 있는 독립투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사들의 행적을 친일파를 추적하다가 그 역으로 우리 지사들의 행적을 제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내가 알리겠다고 선행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덤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제가 진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36도 31분 30.11초 북위. 동경 136도 40분 17.9초.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내가 우리 지사님들한테 술 한잔 올리려고 결심을 했는데 친일파의 묘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사님들의 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운 우리 지사님들의 묘는 과연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선생님들 단언할 수 있는데 이곳을 가본 대한민국의 국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자지만 대한민국 기자 중에 이곳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곳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곳을 갔다 온 사람 10명도 안 돼요. 이곳이 어딜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7분에 천하영웅 윤봉길이 미간에 총을 맞고 순국한 땅입니다. 어딜까요? 서울일까? 중국일까? 일본이죠. 일본에서도 여기가 어디냐? 가나자와라는 도시입니다. 가나자와가 어디야? 가나자와가 대체 어디야? 저는 선생님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딱 2명만이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딱 2명. 딱 2명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토마스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에 일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늙은 늑대 이토의 심장에 총 3방을 쏴서 이토를 격살했던 안중근. 그리고 이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1932년 4월 29일에 훈커공원에서 일본의 군신이라 불리던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격살한 윤봉길. 이 윤봉길에게 술 한잔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오마이뉴스에 다니고 있지만 오마이뉴스가 좋은 회사예요. 왜 오마이뉴스가 선생님들 내가 다니고 있지만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진짜 깊은 게 뭐냐면요. 오마이뉴스는 기자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뜻을 세우면요. 오마이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방해를 안 해. 그리고 지원도 안 해요. 지원 안 해줘. 하지만 방해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서 우리 윤봉길한테 술 한잔 올리겠다고 우리 사회부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부장이 가. 너 어떻게 갈 거야? 선배 나 휴가 써서. 그래 가. 돈은? 아니 제가 근데 사비 써서 가자. 그럼 가. 그래서 2주간 휴가를 내고 가나자와까지 갔어요. 선생님 가나자와가 어디야? 도대체 가나자와 가보신 분? 없죠. 없어요 가나자와. 일본의 서북부에 있는 눈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없어. 우리나라랑 가까워요. 일본의 다 대부분의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다 동쪽에 있어요. 오사카, 교토, 저기 도쿄, 나라 전부 다 마찬가지. 다 일본의 동쪽에 있는데 요 가나자와는 서북부에 있어.
그 위치가 참 중요한데 윤봉길을 여기까지 가서 죽였어요. 데려가서.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윤봉길을 가나자와까지 데리고 가서 죽였어. 그러면 가나자와는 그때도 가기가 힘들었는데 지금도 가나자와는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가나자와를 2017년에 처음 갔는데 어떻게 갔냐? 물론 휴가 내서 사비 써서 갔지만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에 내려서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신칸센 타고 들어간 다음에 신칸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환승해서 교토를 지나서 가나자와까지 신칸센 타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 타고 1시간 걸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휴가 내가지고 토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도착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 현장에 내가 갔어. 이렇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 말씀드렸듯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를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그 당시에도 선생님들 여기가 일본 군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그 위치 입구예요. 육상 자위대 삼소우산의 미스코지산의 연습장 입구. 이게 연습장이 뭐냐? 사격장이에요. 그러니 윤봉길이 32년 12월에 죽을 때 그때도 일본 자위대의 국군 연습장이었고 지금 제가 갔던 2017년 처음, 2018년 그리고 2025년 현재도 육상 자위대의 미스코지야마의 이 미스코지산의 뭐예요? 사격장 입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되게 힘들게 선생님들 기차 타고 버스 환승하고 1시간 걸어가지고 진짜 막 혼자 막 배낭 메고 막 쫄래쫄래 갔죠. 진짜 힘들게 갔어요. 일요일 오전에 도착을 했어.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선생님들 제가 또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또 육군 엄청 걸어 다니고 애들이랑 맨날 위병소에서 맨날 근무 쓰고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내가 딱 가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위병소라는 그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위병소라는 기본적인 훈련에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딱 그런 상수가 있잖아요. 가면 이제 헌병 보초가 서 있고 그 경계병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상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 간판 하나, 입간판 하나 세워진 거예요. 뭐야 여기 일본 부대는 이래?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내가 딱 돌려봤지. 뭐야 동네에 힘들게 왔는데 입간판 하나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그 뒤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이 있어. 근데 선생님들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게시판에 글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한글로 돼 있어. 두 번째가 일본어로 돼 있고 세 번째가 영어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순간 선생님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때 2017년에 진짜 완전 핫바르는데 내가 여기를 올 줄 알고 이렇게 한글로 붙여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윤봉길이 날 여기까지 부르나? 드디어 일본 군인들도 정신 차려가지고 한국인들이 오길 바라나? 해가지고 선생님들 근데 한글을 막상 내가 더 놀란 게 선생님 가서 여기 써서 보니까 알림이라고 적혀있는데 선생님들 뭐라고 적혀있냐? 시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위해 자위대의 호의로 이 훈련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다음 항목에 협력을 하래. 1. 훈련장 출입시간 원칙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2. 자위대가 훈련 등을 실시할 때는 출입금지. 3. 단체가 사용할 때는 먼저 가나자와 업무대장의 허가를 받으래. 선생님들 1번이 뭐였어요? 허용을 하는데 출입을. 언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나 이거 언제 갔어? 일요일에 갔어. 천하영웅 윤봉길이 날 부르는구나. 어떻게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휴가 쓰고 사비 써가지고 회사에서 방해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장소가 선생님들 여기야. 내가 최초의 선생님들 이 현판을 본 곳이 여기. 근데 이미 지도로 다 파악하고 왔죠. 이게 다 군부대예요. 여기가 다 군부대야. 이게. 근데 여기서 그 현판을 본 거예요. 들어오래.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뭔가 주둔지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뭔가 개활지예요. 내가 그 현판을 여기서 본 거야. 들어오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 들어갔죠. 근데 지도가 이 거리가 선생님들 450m예요.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어. 갔어요. 쫄래쫄래 들어갔어. 근데 이 한국 군대랑 다르게 들어가는데 군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너른 개활지야. 뭔가 너른 그냥 평야 같아. 군대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뭔가 걱정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5분을 이렇게 쭉 걸어갔거든요. 군인들 단 한 명도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 일요일이기도 해가지고 얘네들 쉬나 보다. 걸어 들어갔죠. 근데 선생님들 딱 느껴지죠. 이 두 번째 지점 여기에 딱 도달하는데 여기 왔어요. 도달하자마자 여기에 나타난 거야. 철문이
이 순간 느꼈지. 아, 여기까지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둔지구나 느낌이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잘 보세요. 윤봉길의 순국지라고 알려진, 미간에 총을 맞았다고 알려진 장소가 두 곳이에요. 이 첫 번째 장소가 독립기념관에서 갔다 온 곳이고, 두 번째 장소가 윤봉길 기념사업에서 갔다 온 곳이야. 선생님들, 우리나라 헌정사에 윤봉길 죽고 나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제가 10명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 일본 군대라 일본 군인도 못 들어가. 근데 다만 학술적인 차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딱 두 번 허용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서 학술 조사할 때, 그리고 윤봉길 기념사업회에서 그 위치 특정할 때. 그래서 이 두 곳. 근데 둘 다 달라. 근데 다만 100m 어간이에요. 무튼 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빨간 점 안에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 요 산 너머 안쪽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딱 요 앞에 서가지고 딱 여기서 있는데, 선생님,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 선생님, 여기 문은 열려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고민했지. 근데 내가 선생님들 여기 휴가 내가지고 삽입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자인데 안 들어가? 내가 윤봉길한테 내가 술 한잔 올리려고 한국에서 처음처럼 소주 사왔는데 초록병? 들어가야지. 근데 들어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30분 뒤에 연락이 안 되면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때 알았대. 일요일날 오전에 연락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알았대. 갔다 오래 빨리.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헌정사상 대한민국의 그 어떤 언론사도 윤봉길의 순국지를 이렇게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오전이었지만 우리 사회부장한테 내가 연락했어. 선배, 월요일 1판, 초판 헤드라인 비워놓으라고. 내가 드디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윤봉길의 순국지를 오마이뉴스가 드디어 우리가 단독 보도한다고. 기다리라고. 우리 선배 또 좋다고 또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 카톡을 다 보내고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고 가방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10초 만에 이 사람들을 만났어. 일본 자위대 군인들을 만났어요. 정말 딱 요 모양.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여기서 근데 선생님들, 이 사람들도, 이 일본 자위대 군인들도 제가 배낭 메고 거기 딱 들어가니까 날 보고 되게 어이없는 듯이 이렇게 쳐다봐. 뭐냐 너? 그 말투가 되게,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라는 듯이 물어봐. 내가 그 순간 제가 나 한국에서 온 우리 혁명 영웅, 우리 윤봉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기가, 물론 일본어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지만 말하기가 너무 애석한 거예요.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내가 그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 나 여행자라고. 길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행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중 한 명이 나보고 막 총을 딱 겨누면서, 야, 너 꺼지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꺼졌죠. 꺼졌어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서 선생님들, 이게 선생님들 왜 그랬냐면은, 요게 선생님들 일본에서 유명한 실내 사격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일요일에도 이 사격 연습하고 그 나오는 찰나에 저를 만났던 거예요. 내가 그 생각, 나중에 결과적이지만 나중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와이프한테 문자 안 보내고 우리 사회부장한테 연락 안 했으면 얘네는 안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너무 결과론적이고, 아무튼 10초 만에 여기서 문자 보내고 나서 나오자마자 얘네들이, 이게 문이에요 선생님들,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쫄래쫄래 나왔어. 밖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내가 여기까지 사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윤봉길한테 술 한잔 못 올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길 보니까 이 뒷길로 선생님이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산인 거야. 여기 딱 갔거든요. 여기에 철조망이 출입금지라고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철조망 넘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매달렸어. 매달리는데 그 매달리는 순간, 회사 선배 얼굴도 생각나고, 지금의 제 와이프 얼굴도 떠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봉길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유인사한테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한 2걸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태극기 깔고 여기서 혼자
여기서 태극기 깔고 여기다 술 한잔 올린 다음에 여럿이 같이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절 올리고 나왔어요. 그게 2017년에 10월 달의 일이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내가 혼자 와서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여럿이 같이 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난 8월 1일에 35명의 시민들과 함께 다시 가나자와에 갔습니다. 그 사이 선생님들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나자와로 가는 직항이 생겼어요. 여기가 관광지거든요. 여기가 겨울 스포츠로 우리나라에서 가는 가나자와에 일주일에 2편, 3편 정도의 직항이 생겼어요. 가나자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인근 도시에 직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항을 바로 뚫고 8월 1일에 35명의 시민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소로 윤봉길의 순국지로 갔어요. 여기입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들 그 현판이 있었던 그 입구예요. 그 개활지를 지나서 군부대가 이 안에 450m 안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군부대 입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제 딱 사람들이랑 35명이랑 갔거든요. 이제 딱 들어가려고 준비해가지고 딱 갔죠. 근데 일본인 우리 가이드가 나한테 말리더라고요. 기자님, 충분해요.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외교 분쟁 나요. 35명의 시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윤봉길 순국지 찾아간다고 가서 술 한잔 올리고 하면 이거 외교 분쟁 간다고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랑 달라진 점이 뭐냐? 그때와 선생님들 달라진 점이 여기에 내가 그때 2017년에 갔을 때는 여기에 출입금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출입금지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랑 놓고 태극기 깔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는 드라이플라워 깔고 이 소주를 준비한 거 처음처럼 놓고 여기서 다 선생님들과 다 윤봉길을 위한 일종의 우리만의 제례를 지냈어요. 애국가도 독립군들이 부르는 애국가도 불러드리고 아리랑도 불러드리고.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얼마를 있었냐? 여기서 2시간을 넘게 있었어요. 35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8월 1일 선생님들이 일본의 8월 달 경험해 보시면 어떠냐? 기본이 40도예요. 덥고 습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진짜 땡볕에서 8월 1일에 35명의 시민들이 함께 2시간을 있었어요. 나중에는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왜 2시간이나 걸리냐? 각자 윤봉길과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천하영웅 윤봉길과 갔던 그 접점들이 여기서 다 해우하듯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또 술도 따르고 누구는 윤봉길을 위한 이야기도 하고 그게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이 그냥 땡볕 아래 남의 군부대 앞에서 그랬더니 선생님들 2시간 지나니까 우리가 50인승 버스를 빌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인 드라이버가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도대체 남의 나라 군부대에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근데 사람들의 표정 한 명 한 명이 다 울고 있어. 다 진심이고. 그렇게 해서 이 항일로드의 여정이 우리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윤봉길 의사에게 술 한잔 올리는 걸로 우리들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펼치고. 제가 왜 이렇게 윤봉길에게 술 한잔 올리고 싶었냐면요. 첫 번째는 독립투사 머리 위에 친일파들이 이렇게 안장된 것 자체가 미안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싸우고 또 싸우는 우리 지사들에게 대한이라는 나라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현장,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윤봉길의 그 순국지를,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술 한잔 따라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선생님들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1932년 12월 17일 오전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일본 자료였다가 이제 최근에 한국어로 풀렸는데, 여기 지금 멍석이라 그러죠. 멍석을 깔아놓고 무릎 꿇고 십자 형틀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어요. 여기 일본 군인 2명이 서 있고 여기에 일본의 고관 군인 2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언덕길이 있고 요 가운데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확대한 사진이 이겁니다. 멍석에 무릎 꿇고 있고 십자 형틀에 있는 남자. 이 남자가 누구냐? 이 남자가 천하영웅 윤봉길. 요게 순국 직전에 일본 자료입니다, 선생님들. 만밀대기라는 그날 십자 형틀에
윤봉길이 순국 직전의 모습이, 미간에 총을 맞고 순국하고 나서의 모습이. 윤봉길이 죽은 시간이라고 알려진 게 두 개입니다. 7시 27분 그리고 7시 40분. 왜 두 개냐? 미간에 총을 맞은 시간이 7시 27분이고 총을 맞고 심장이 멈춘 시간이 7시 40분이에요. 안중근이 교수형을 당한 시간이 오전 10시고 숨이 멈춘 시간이 10시 11분입니다. 총을 맞고 바로 죽지 않고 심장이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제가 왜 7시 27분이라고 윤봉길의 순국 시간을 얘기하냐? 그 시간에 미간에 총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부러 그 시간을 맞췄거든요. 여기가 윤봉길의 순국지로 알려진 유일한 사진입니다, 선생님들. 이 자리. 이게 윤봉길 기념사업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요게 2000년대 중반에, 2010년대 중반에 찍은 최신 사진이에요. 이게 그나마 10년 됐는데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요거 선생님들 보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요. 왜? 그때도 일본군의 구사단의 사격장이었고 지금 2025년 현재도 일본 군대의 사격장이에요. 똑같아. 야외 사격장. 그래서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갔어도 철조망이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강하게 쳐져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뒤로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간 곳이 선생님들 요 담벼락, 외벽 담벼락의 바깥 1차 철조망. 그리고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담벼락을 넘었어도 또 담벼락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담벼락을 칠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 좀 여쭈고 싶어요. 윤희사가 미간에 총을 맞은 시간이 아침에 7시 27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딱 떨어지게 7시 반도 아니고 8시도 아니고 8시 반도 아니야. 7시도 아니야. 왜 7시 27분일까요? 아무래도 그냥 그 시간이 맞으니까 7시 27분에 죽였을까요? 일제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2명의 영웅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안중근이야. 토마스 안중근, 도마 안중근.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토마스, 안토마스라고 불렸어요. 안중근의 원래 어린 시절의 직업이 본인 스스로도 신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복을 했어, 사복.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미사를 돕는 그 사복을 했던 게 안중근이에요. 그래서 그때 토마스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1909년에 10월 26일에 누굴 죽여?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이고 나서 그 이듬해 3월 26일에 오전 10시에 리순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빌렘 신부라고 프랑스인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안중근이 죽을 때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집전해준 분이에요. 이분이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 토마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예수님의 공덕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금요일이었던 3월 25일에 처형일을 요청했다. 나는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아니라고 짐작했어. 왜? 어떤 은밀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에 널리 퍼져 있는 심지어 분별력 있는 사람조차 믿는 미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이야. 나는 그들이 26일 하얼빈 사건 때와 정확히 같은 시간을 선호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에 실제로 안희사를 죽였어요. 선생님들 그 시간이 언제냐? 이토가 총을 맞은 시간이 9시 반입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특급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바퀴를 순회한 다음에 그 뒤에서 의장대 뒤에 서 있던 안중근이 브라우닝 소총을 꺼내서 7발의 탄창이 있던 브라우닝 소총에서 3발을 쏴가지고 이토의 심장을 맞추고 이 오른쪽을 관통해가지고 이 옆구리로 관통하고 이 배를 맞아가지고 이토가 죽어요. 죽는데 이토가 다시 자기가 타고 온 차로 돌아가서 기차로 올라타서 이토가 선생님들 몇 시에 죽을까요? 9시 반에 총 맞았어. 이토 선생님들 몇 시에 죽을 것 같아요? 10시에 죽어요. 안중근이 교수형을 당한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선생님들 유해를 어떻게 써요? 1910년에 안중근의 유해를 버렸어.
안매장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영웅이라 불리는 안중근의 유해를 모셔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또 다른 영웅이, 천하 영웅이 탄생을 합니다. 윤봉길이. 그 전에 안중근의 마지막 장면, 요분이 빌렘 신부입니다. 안중근. 여기가 안중근의 바로 밑에 동생 안정근, 여기가 안중근의 막내 동생 안공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선생님들 왜 중요하냐? 이 두 사람에게 유언을 남겨 안중근이. 뭐라고 남기냐? 내가 나중에 해방되면, 독립되면 이 독립된 나라에 나의 유해를 모셔와서 그대로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 전에 하얼빈 공원에 반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임시 암장. 근데 그걸 못 지키지, 그 유언을. 근데 안중근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이 두 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 원하지도 않았는데 독립투사가 돼요.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 안중근의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안중근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 또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 둘째, 이 안정근 첫째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 안창호와 가깝게 지냅니다. 안창호와 함께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안공근은 누구와 활동을 하냐? 백범이랑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백범이 1931년에 30년부터 31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 때 32년 1월 달에 첫 번째 의거를 누가 해? 이봉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거를 누가 해? 윤봉길이 하는 거예요. 그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그걸 누구 집에서 찍냐? 요 안중근의 막내 동생 안공근의 집에서 찍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리고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 윤동주와 송몽주에게 이어집니다. 제가 곧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영웅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위순의 안중근이 교수형을 당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보존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중근 장군이 사형 판결을 받았던 일본에 있는 관동 도독부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을 기리는 요 사당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옷을 입고 가서 안중근과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SNS에 자랑하세요. 안중근과 함께 사진 찍은 거. 다시 돌아와서 안중근이 왜 영웅이란 칭호를 받냐? 일제가 제국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등방문. 이 이등방문을 죽였기 때문에 안중근은 영웅이란 칭호를 받아요. 이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일본은 일제가 돼서 제국이 돼서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한국을 먹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봉길이 이 일제가 진짜 미친 듯이 중국을 점령하고 막 확장해 갈 때 윤봉길이 누구를 죽이냐?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입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이토보다 유명하지 않죠. 이토보다 유명하지 않은데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선생님들 일본이 1930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을 먹고 그 전에 이제 대만을 먹고 아시아에서 미친 듯이 팽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주를 먹게 되는데 만주까지 먹어서 일본이 이제 미친 듯이 확장을 하는데 만주는 만리장성에 밖에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관내로 그러니까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두보로 삼았던 게 뭐냐? 상하이예요. 국제도시 상하이였어. 그래서 이 상하이를 침략하기 위해서 상하이 사변이라는 거를 1932년 1월 달에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주를 먹을 때 엄청나게 쉽게 먹었으니까 상하이 먹을 때도 되게 쉽게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왔지. 근데 그때 중국의 100만 대군이 상하이에서 생각보다 잘 싸웠어. 장제스의 군대가 그렇게 무너져 간다고 해도 32년에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운 거예요. 그 100만 군대가. 인해전술로 막 밀어붙이고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싸우니까 못 들어왔어요, 제대로. 근데 이 모든 일제의 사정을 한 번에 뒤엎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백천의직이라는 한자를 가진 시라카와 요시노리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 시라카 요시노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 일본 육사 1기를 나와가지고 중국군 사령관을 거쳐서 육사 교장을 거쳐서 11사단장, 이 1사단장이 일본 도쿄를 방어하는 곳이에요. 이 도쿄를 방어하는 곳을 지나서 육군성 차관, 국방부 차관이 되고 관동군 사령관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주를 먹는 사람이 돼. 그리고 육군 대장, 사성장군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계로 진출해. 군대에서 은퇴해요.
근데 자기들이 밀리니까 시라카와 요시노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였어. 다시 와서 이 전쟁을 종결해달라고. 그리고 선생님들 참 거짓말처럼 일제 입장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들어오고 나서 일제가 밀렸던 전쟁이 완전히 엎어져 버려요. 압도적으로 이겨. 근데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혼자 들어왔냐? 사령관 한 명이 들어왔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때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데리고 왔던 보충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선생님들 어디냐? 가나자와 주준지 부대입니다. 윤봉기를 왜 가나자와까지 끌고 왔는지 아시겠어요? 그 가나자와를 마크하던 그 부대를 구사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들어오자마자 상하이 사변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 지지부진했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전쟁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긴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일, 그리고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이 4월 29일이야. 그래서 천장절, 일왕의 생일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일을 4월 29일에 한다고 알리는 거예요. 후코공원에 신문 공고를 냅니다. 일본에,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군인들, 우리가 다 퍼레이드하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할 테니까 4월 29일 모여서 우리 축하연을 열자. 근데 선생님들 3만 명이 넘는 일본 군인들이 모이니까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공고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시락 지차. 그래서 윤봉길이 뭘 던졌다고 잘못 알려진 거야? 도시락 폭탄. 안 던졌어요.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 갔어. 실제 던진 건 무슨 폭탄 던졌어? 물통형 폭탄 던진 거예요. 두 가지, 목 맥히니까 두 가지를 준비해 가요. 도시락형 폭탄, 물통형 폭탄. 그리고 마침내 4월 29일이 돼서 11시 47분에 윤봉길이 폭탄을 던집니다. 운명처럼 그 폭탄이 시라카 요시노에게 박히고, 그래서 선생님들 남제스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일개 청년이 해냈구나. 그야말로 천하 영웅이다.